자, 유한요소법의 개념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 두 번째 비디오는 유한요소법의 기본 개념이라는 PDF인데요. 마이다스 측에서, 마이다스 IT죠. IT 측에서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 올려놓은 PDF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의 링크는 유튜브의 창고 문헌에 해설에 보면은 링크를 달아놨고요. 요것을 보면 PDF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 마이다스 IT 반디통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체적인 PDF의 구성을 보면은 유한요소법이란 뭐냐라는 거, Finite Element Method (FEM), 그 다음에 좀 전에 도메인이란 뜻이죠. 어떤 사람들은 필드라고 부르고요. 필드에서의 문제를 푸는 거고, 유한요소법, 그 다음에 단어가 요소, 절점, 자유도, 자유스러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강성 행렬을 어떻게 구성하고 자유도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3장에서는 요소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엘리먼트죠. 기하학적인 차원에서 요소를 분류할 수가 있고요. 1차원, 2차원, 3차원. 그 다음 요소의 종류, 뭐 플레인, 플레이트, 뭐 트러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요소망, 메쉬란 뜻인데요. 어망처럼 망을 작성하는데 참고할 사항. 그 다음에 4장에서는 해석 모델과 하중 경계 조건, 그래서 하중 경계 조건 처리 시 주의사항 모델링, 그 다음에 유한 요소 해석의 종류 5장입니다. 선형 정적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 모드 해석, 그 다음에 좌굴 해석, 혹은 열 전달 해석 등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5절에는 비선형 해석도 있네요. 그다음 유한 요소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프리 어널리시스 호스트로 구성된다. 그래서 전처리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해석을 수행하고 나온 결과를 보기 좋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마이다스 측에서의 마이다스를 돌렸을 때 해석 수행 단계를 밑에 텍스트 파일로 나오는데 problem info, 문제 정의,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데이터 후처리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시스템 인포, 몇 초가 걸리느냐, 어느 정도. 이러한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열었습니다. 유한요소법의 기본 개념, 실무 유한요소 해석의 이해와 활용. 조금 전에 봤던 비디오, 이지영 교수님의 비디오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조금 보면은 유한요소법, 그래서 finite 유한 요소 법이란 뜻이죠. FEM이라 부르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왼쪽과 같은 은행잎과 같이 생긴 형상의 전체 면적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아는 공식, 원의 공식, 뭐 삼각형의 공식, 사각형의 공식 이런 것들을 아무리 적용을 한다 그래도 이런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못 구하느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사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삼각형으로 여러 개로 분할을 하고요. 각각의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고 난 다음에 더하면은 근사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삼각형을 요소라고 부르고 그 요소별로 구한 면적을 더해가지고 전체 면적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론해가 없는 경우에 문제를 근사적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현상들은 수학을 풀어가지고 수학으로 혹은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실제 문제는 손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이론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근사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근사해법이 유한요소법입니다. 그래서 유한요소법은 이처럼 정확하게 이론해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 수치적으로, 숫자적으로,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근사적이란 단어 앞에서 했습니다. 즉, 이론해를 직접 구하기 어려운 복잡한 모델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유한계의 요소, 요 삼각형이 요소죠. 요소로 분할을 하고 개별 요소의 특성을 계산한 다음에 개별 요소의 면적을 계산한 거죠. 전체 요소의 특성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값을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 뭐예요? 유한요소법의 조금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야죠. 장 문제다. 필드 혹은 좀 전에 도메인 문제다. 오케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3차원 XY, Z 좌표의 어떠한 값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점에서의 온도, 어떠한 지점에서의 변이, 뭐 어떠한 지점에서의 응력 이렇게 나타냈을 때 XYZ 이런 그를 가지고 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 문제는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역학에서는 뉴턴의 방정식, 뭐 전기장 방정식, 뭐 여러 가지 방정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미분 방정식은 간단한 문제인 경우에서는 경계 조건을 사용해서 손으로 풀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앞에서 컵을 봤을 때 컵에 이것이 중력장 이론이 뉴턴의 방정식이 적용되긴 하지만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는 이론해를 구하기가 어렵다.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우리가 직사각형, 정사각형, 뭐 원형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구할 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조물 혹은 실제 물리적인 현상은 대상 자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영역을 가지고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한요소법이란 것은 FEM이란 것은 이러한 장 문제, 미분 방정식을 근사적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미분 방정식을 컴퓨터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예,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없고 미분 방정식을 그냥 미분 방정식이 아닌 연립 대수 방정식, 수를 숫자로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연립이란 것은 여러 개를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변환해서 문제를 푼다. 예. 그래서 이런 해는 모든 위치에서 해를 계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근사적으로 구하는 유한요소법이란 것은 법에서는 우리의 특정 관심 있는 위치, 예를 들어서 절점에서만 결과를 근사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단순 외팔보인 경우에 우리가 이론에는 모든 지점에서 이런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만은 유한 요소로 잘라서 나타냈을 때는 요 절점별로 값을 나타내 가지고 서로 연결시켜주면 다인 것 같습니다. 더 짧게 자르면은 이론해와 더 근접하게 되는 거죠. 원래 듬성듬성 자르게 되면은 이걸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사적인 해법이고 유한요소법이 결과가 계산되는 위치를 절점이라고 부르고요. 삼각형 요소에서 절점이라 부르고 삼각형 요소를 합쳐놓은 것을 요소망, 메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절점별로 자유도를 몇 개 갖고 있느냐? 만약에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변이다. 그러면은 두 개의 자유도, x, y축으로 움직이는 자유도를 갖고요. 아니면 그냥 그 절점에서의 온도다. 그러면은 하나의 값만 갖습니다. 온도는 크기가 있으니까 크고 작다. 뭐 이런 것들 어떤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기가 하나만 가지면 1자유도, 평면상에서 움직이면 2자유도, 혹은 입체적으로 움직이면 3자유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랐는데 이 절점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 삼각형이 꼬불꼬불하게 나타낸다. 변이가. 하지만 우리는 절점에서의 변이뿐이 못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는 이 삼각형을 조금 더 짧게 잘라서 절점에서의 좌표값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타내면은 원래 부드러운 형상으로 점차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한요소법은 모든 근사적인 해법이지만은 실무 해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여러 가지의 장, 응력장, 온도장, 유동장, 전자기장 문제에 적용이 될 수 있고 더더욱이 옛날에는 이러한 메쉬를 생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런 자동 메쉬 생성 기능이 개발이 되고 난 후에 훨씬 더 우리가 대상 물질을 간단하게 요소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널리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하중 경계 조건에 사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웹8보 문제를 풀 때 절점 하중이 작용하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에도 문제를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데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 어떠한 하중이 작용하든 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재료란 것은 위에 윗부분을 요소를 나눠 가지고 윗부분에는 다른 재료고 아랫부분에는 다른 재료 해서 요소별로 재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거동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별로 힘과 변이 곡선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직관적이다. 짧게 자르면 정확에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치적인 해법이기 때문에 계산 오차가 존재하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할수록 계산 오차를 줄여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요소망을 세밀하게 구성한다. 요소를 작게 자른다 라고 하면은 그 값이 정확해에 근사에 간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개별 요소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전체 요소로 조합을 해가지고 근사해를 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복 연산이 많고요. 컴퓨터에 의해서 반복은 컴퓨터가 잘하니까요. 자동화가 용이하다. 입니다. 2장 유한요소법의 행렬 방정식입니다. 유한요소법은 문제를 정의하는 미분 방정식, 즉 응력장, 온도장에 해당되는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 다음과 같이 미분이 아니라 1차 방정식으로 변환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미지수를 구하는 겁니다. F가 가해줄 때 델타를 구하고요. 여기서 K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특성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역학에서는 강성이라고 부르고 온도장에서는 열전도라고 부릅니다. F값은 우리는 작용이라고 하고 역학에서는 힘이라고 부르고 온도에서는 열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구하는 응답은 델타는 거동이라고 부르는데요. K값은 행렬이고 벡터입니다. 여기서는 변이 혹은 가속도 뭐 이런 것들 응답이고요. 구조물의 거동, 그 다음에 온도 해석에서는 온도값입니다. 그래서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행렬 방정식의 특성은 해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대상 구조물의 거동은 구하고자 하는 응답인데 미지수 즉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예, 여기서 2.1 강성 여기 K값은 유한요소법 응역에서 K값은 구조물의 강성이다. 강성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단위 변형을 발생시키는데 변형을 1로 놨을 때 K값하고 F값이 같으니까 필요한 힘의 크기이다. 그리고 K분의 1을 컴플라이언스라고 부른다. 이거는 단위 하중을 발생시키는 변이, 반대란 얘기죠. K의 역수를 컴플라이언스라고 한다. 라는 뜻이고요. K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뻣뻣하다는 의미고 C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연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K값을 stiffness라고 부르고 C값을 flexibility, 유연도라고도 한다. 자유도는 구조물의 응답인데요. 응답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의 개수를 자유도라고 부르고 그것은 해석 종류와 요소 종류에 따라서 자유도의 물리적인 의미와 절점이 갖는 개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응력에서는 한 절점에서 절전당 6개의 변이 자유도를 가질 수 있지만은 온도 해석에서는 온도가 높다, 낮다 라는 하나의 자유도만 가질 수가 있다. 근데 해석 방법에 대해서 이게 3차원 해석일 때는 3개의 병진 자유도,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 3개의 로테이션을 가질 수 있지만은 2차원에서는 2개의 병진 자유도와
하나의 로테이션, 즉 3개의 자유도를 가질 수가 있고요. 요소마다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솔리드 요소인 경우에 솔리드 입체 요소란 얘기죠. 각 절점당 3차원인 경우에 3개의 병진 자유도만 가질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소별, 구조물별로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K 값은 구조물의 거동을,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 행렬 혹은 시스템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K 값은 미지수, 즉 자유도의 개수에 비례하고요. 예를 들어서 2차원인 경우는 n by n이고요. 3차원인 경우는 n by n 라고 해가지고 n 곱하기 n 곱하기 n의 메모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델의 전체 자유도는 계략적으로 총 절점당 자유도 있으니까요. 그럼 절점당 자유도의 개수를 곱해주면은 이 구조물의 전체 자유도를 구할 수 있고요. 그 전체 자유도 n by n의 즉 시스템 행렬의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3차원 문제는 전체 자유도의 3승에 비례하고요. 응력 해석은 온도 해석에 비해서 절점당 자유도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모델링한다 라고 했을 때 자유도가 엄청 증가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만약에 제한된 메모리에서는 세밀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것은 온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모델링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절점당 자유도 수가 적기 때문에 예, 만약에 온도 해석을 수행할 경우는 온도 해석의 자유도가 작기 때문에 절점당 하나의 자유도잖아요. 그죠? 적은 메모리량을 사용하면서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입니다. 자, 3장 요소입니다. 엘리먼트. 유한요소법을 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요소를 선택해서 사용하냐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선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각 요소의 거동 특성, 그 다음에 하위 절점의 자유도 등을 이해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요소를 분류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차원, 2차원, 3차원, 1차원 선요소, 2차원 면요소, 3차원 부피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실제 구조물은 다음과 같이 부피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은 이런 식으로 두께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는 최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요소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단면적이 얼마 있냐라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고요. 면요소인 경우는 3차원으로 실질적인 구조물은 실질적인 잔 현상은 다 형상은 3차원이니까요. 3차원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두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3차원으로 나타내는 솔리드 요소, 입체 요소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 자체가 3차원이니까요. 얘는 3차원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면적이 필요하고 이 친구는 2차원은 3차원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두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3차원적인 부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에서는 프로퍼티, 성질이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기하학적인 추가 정보, 좀 전에 단면적과 두께, 이것 이외에도 요소를 정의할 때 이 절점이 요소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혹은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추가 정보, 좀 전에 A값과 T값, 그 다음에 재료 정보, 탄성 계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된다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여기 마이다스에서 사용했던 요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솔리드, 입체 요소입니다. 입체 요소는 다음과 같이 육면체, 쐐기형, 혹은 피라미드형, 사면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더 쓰느냐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자유도의 개수, 절점의 개수가 이게 제일 많죠? 많으니까 자유도와 절점의 개수가 많은 것을 쓰는 것이 해석 결과에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는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훨씬 더 자유도 수가 많다 보니까
시스템 행렬이 커지는 거죠. 잘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특히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거기 뭐 형상을 작게 나누는 메쉬망, 유한 요소 망이 일반적으로 촘촘한 것이 더 낫습니다. 같은 개수를 쓰려면은 얘가 더 낫고요. 만약에 개수를 늘려가지고 이 친구를 더 촘촘하게 쓰면은 이 친구보다도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소를 짜는 데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켜야 될 룰들이 있습니다. 룰들이 있고 그 룰들은 뭐 뒤에 이제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두께가 길이의 10분의 1보다 작은 얇은 박판 같은 경우는 쉘 요소를 사용합니다. 이 쉘 요소란 것은 이렇게 1차원 보요소를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굽힘 변형을 받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각형 요소와 삼각형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자유도를 봤을 때 요것은 우리가 자유도를 선택했을 때 각각의 절점에서 자유도를 선택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쉘 요소는 X, Y, Z 방향으로의 이동하는 병진 자유도, 그 다음에 이 평면 내에 회전하는 Y축 방향, X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유도를 갖게 됩니다. 요 Z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유도는 같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요소에서 Z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은 요놈의 병진 자유도를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X, Y, Z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요소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보요소도 마찬가지로 요소 좌표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X, Y, Z 좌표, 요소별로 좌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점별로 자유도는 이렇게 세 개의 병진 자유도, 이동,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에 회전 자유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요소를 쓸 때는 요 높이가 요 길이의 5분의 1 미만인 경우 주로 사용하고요. 5분의 1보다 크면은 두꺼운 깊은 보라고 해서 전단 변형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쉘 요소나 솔리드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이 요소를 사용해서 짧게 자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입니다. 요소망을 생성하는데 참고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저차 육면체 요소, 고차 사면체 요소가 일반적으로 뭐 이러한 저차 사면체 이런 거보다 낮고 쉘 요소 같은 경우 사각형 요소가 삼각형 요소보다 낮다. 하지만은 요소를 더 짧게 자르는 것이 훨씬 더 좋다입니다. 그리고 그 요소는 요소의 크기는 사각형 요소인데 이렇게 자른 것보다 좀 일반적으로 원형에 가깝게 자르는 형상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해석의 경제성을 위해서 조밀하게 요소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은 해석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요소망을 구성한다. 그래서 요소망을 구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하학적인 형상이 급하게 변한다든가, 그 다음에 응력 집중이 예상되는 부위라든가, 혹은 재질과 하중이 변화되는 부분에서 조밀하게 요소망을 자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듬성듬성 자르고, 이런 경우는 조밀하게 자른다. 하지만 듬성듬성 자르고 조밀하게 자른 데는 요소의 크기가 부드럽게 변할 수 있게 한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요소망을 자를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생각입니다. 뭐 메쉬 제너레이션을 하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시드 전체적인 크기를 우리가 정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는 듬성듬성 여기는 촘촘 정해주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자동 메쉬 요소를 생성해라 라고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